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야권이 장외 집회를 검토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가 먼저라고 반박하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대책을 번복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과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과 안정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백은종 대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수사 지휘부가 교체돼 검찰 신뢰가 어렵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헬기 추락으로 실종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보수 정책을 고수해온 대통령이 숨지면서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늘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입학 정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받고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허위 진술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가방 수수 원본 영상 등과 인사청탁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조사 내용과 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백은종 대표가 검찰 조사에 앞서서 밝힌 입장이 따로 있었습니까?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후 2시쯤부터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수사팀에 김 여사를 촬영한 원본 영상과 함께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 영상을 조작해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확인차에 제출을 하라는 거로 보고 저희는 제출할 겁니다. 우리가 제출 못할 이유도 없고. 특히 제출한 메신저 대화엔 재작년 6월쯤 최 목사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게 백 대표 측 주장입니다. 백 대표는 오늘 검찰 조사 전에 대검찰청에 방문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냈는데요. 가방 이외에도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수십만 원대 양주 등 모두 6가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줬다면서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다만 최근 지휘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검은 믿기 어렵다면서 따로 배당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도서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는 주민 권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법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검찰 인사가 변수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간 간부 인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 인사가 향후 수사 방향성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로서를 두고 진술이 엇갈렸던 당사자들을 이번 주에 직접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측과 재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고 같은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날짜는 내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 등 지휘부 2명에 대한 13시간 밤샘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여단장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마찬가지로 수중 수색 명령을 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7대대장과 11대대장은 상관 지시에 따라 수중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지만 야권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 내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내일 국무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상정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도 선수사, 후 특검 기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 민주당 단독 특검 추천권 등 특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거라 공언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검 처리 과정과 독소 조항을 위주로 반대 입장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추진해온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거부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7개 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야권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이번 주말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의결 기준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당 의원을 접촉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21대 국회 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상임 고문단을 만났죠?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상임 고문단을 만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상임 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총선 참패를 발상에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속하기 힘들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당대회 룰 개정과 총선 백서 집필 등 당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임 고문단은 최근 한동훈 책임론이 불거진 총선 백서 작성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과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룰 개정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지금의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고요? 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석 달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에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거듭 거론됐지만 이 대표는 웃으며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예상 밖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박지원 당선인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우 의원도 명심이라며 경선 이후 오히려 이 대표의 연임에 탄탄대로가 깔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원들과 당내 여론이 이 대표 연임 지지로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7월 초쯤 결단을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 인증 통합 마크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과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직구 급증에 따른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걸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대거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를 맞았습니다. 의정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대화하자고 말은 하면서도 상대방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는 오늘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아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다만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료계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는데요. 특히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 문제를 언급하며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도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대입 정원의 변경은 이제 불가능하다며 오는 30일 지역인재 전형 비율과 정시 수시 비율 등 종합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료계 입장도 보겠습니다. 여전히 의대 정원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째를 맞는 전공의들이나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나아가는 정부 정책과 법원 결정을 비판했고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잠시 뒤 서울 고범에 남아있는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재판에 증원을 막아달라는 탕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교수들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달 말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 그리고 교육부와 대학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뒤 증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모레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함께 긴급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데요. 앞서 이면택 의협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과 같은 형태는 아닌 다른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대법관직 회유 주장을 내놓자 사법부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의협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을 심대하게 모욕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를 곧 소환 조사합니다. 김 씨를 포함해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서는 출국이 금지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 언제쯤 이뤄질 걸로 봐야 할까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오늘과 내일 안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 김 씨가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해온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도망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미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된 매니저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된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매니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오늘 오전 승인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술집은 갔지만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김 씨가 사고 열흘 만에 입장을 내고 음주운전을 인정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음주운전을 인정을 다시 했는데요. 김 씨는 어제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김 씨 소속사도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한 건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이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서도 김 씨가 술을 마셨을 거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네, 국과수 소견은 나왔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정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간접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드마크 방식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마신 것으로 추정하는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유명 가수와 개그맨 2명에 대해서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화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김 씨에 대한 혐의가 여러 개인데 경찰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사고를 내기 전 김 씨는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 그리고 유흥업소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고를 낸 뒤에는 본인의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사고 차량에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져 있었는데 이런 증거 은폐 정황에 대해 소속사는 김 씨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김 씨 본인이 범행한 만큼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거라는 추측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소속사와 자택을 지난 16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후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까지 압수수색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 스스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인정한 만큼 앞으로 조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소속사가 남아있는 증거를 또 없애는 시도가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해 도주치상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교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순차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등 논란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방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최근 피의자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허위 진술 등으로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최해병 특검법은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면서 권력을 남용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오는 28일 본회의 때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모디 총리가 초청해서 갔을 뿐이다.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평가한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전날 특검 주장에 이어서 오늘도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였다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야당에서는 특검 주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도 유엔 초청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랍니다.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했고 초청장이 보내진 것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삼김 시대도 아닌데 삼김 영부인들 특검하자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안 하기 위해서 모두 방탄 발언이에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모셨던 이호 여사님도 유엔청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러 갔었어요. 네, 오늘의 정치원 김용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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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일 국무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혹시 조건부로, 그러니까 독소 조항 같은 경우에 일부 좀 제외가 되거나,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힐까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공수처라든지 다른 쪽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오히려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한다면 예. 당연히 그 수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미국 의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왔었던 관행, 규범을 되도록이면 지키는 거고, 그거는 성문화된 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인포멀한 룰이라 그래야죠.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나름대로 꼭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네. 불문율처럼 지키거든요. 그럼 우리 특검법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안 하고 한 특검이 있나요? 그 말은 뭐냐면 특검이라는 거가 정말 본질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그동안 했던 그 관행을, 규범을 되도록이면 지키면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너무 정쟁적으로 빠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 저는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럴 경우는 이제 뭔가 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용찬 소장님,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8일 날 재표결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지금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탈표가 많아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의결이 이제 무기명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낙선자들이나 낙마자들이 이제 재의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살펴서 찬성을 던지지 않겠느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또 2년 뒤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당장 이탈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이미 개인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거나 찬성 의사를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공수처 특검법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여야 간 합의 처리해 와라,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가 버렸죠.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뜻을 받아서 또 상정을 했고 이게 통과됐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야당도 야당이지만 더 큰 건 이제 국민 여론이거든요. 이따가 잠시 다루겠습니다만, 국민 여론,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이제 국정 동력이 되는 지지율도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가 돼서 2026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 공약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이게 장기화되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주장은 총 13번의 특검을 했는데 여야 합의로 사실상 다 처리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 추천 절차를 보면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은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중립성 당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으면 여야 합의 처리되고 이 특검 절차할 때 여야가 역시 또 합의 추진할 수 있다면 또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피의 사실이 중간 브리핑 과정, 보고 과정을 통해서 공표가 되는, 예.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과 지금 여당에서 끓이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2명을 그중에서 민주당이 선정해서 올린다면 그게 중립적이지 않지 않겠느냐는 예. 이야기를 예.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도 그랬지 않느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이전에 우리가 합의 처리됐던 특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건 뭐냐면 그때는 약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검법이 대체로 좀 더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제 특검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온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부로서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야권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오늘 오전에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고요.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또 장외 집회도 검토한다고 해요. 계속 이제 여권 또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부분들은 특검을 안 받는 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총선이 이제 끝난 지 거의 이제 뭐 한 3주 이상 지나고 있는데 네. 총선 전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쟁점화 시켜서 네. 나름대로 표를 얻겠다고 우리가 이제 야당이 그런 전략을 필 수는 있는 건데 선거 결과는 압승을 했잖아요. 예. 그런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압승을 한 민의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네. 이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실은 지난주에 오늘 아침에 동경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2주 동안 토요일 날 일본 그 동경을 봤더니 제가 2018년도에 동경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굉장히 상동감도 있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 경제 성장이 우리보다 높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정도고 12시가 넘었는데도 다 영업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생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지금 기시다 내각이 지지는 낮지만 뭔가 예. 새로운 그 경제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뭐 계속 추진하나 그거 말고도 예.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같이, 근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여유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합숙을 한 정당이 이제 뭐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다른 행태를 취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갔을 때 이게 과연 특검 피로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 부분들을 아마 민주당이 조금 깊이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만나는데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을 이제 첫 단독 외교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을 놓고서 여권에서는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때 인도 총리가 먼저 요청을 했었고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니 인도 총리가 그러면 부인을 보내달라라고 직접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당에서는 그 지난 외교부가 밝혔던 입장하고는 다르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뭐가 핵심일까요? 뭐가 예. 핵심이냐면은 저는 지금 규명돼서 막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규명돼서 나올 것은 김정숙 여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이 과연 외교 활동인지 예.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아니면 정말
전적으로 외유로밖에 볼 수 없는지, 이거는 아무리 일본이 외교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대응할 가치가 없는 그냥 관광지를 방문한 건지 밝히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박지원 당선인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20년 전도 아닌데 삼김 배우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까지 예. 삼김이에요. 이건 정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쿄의 그 생동감을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모든 정쟁화로 생동감을 떨어뜨리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핵심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수사를 그대로 하면 돼요. 뭔가 좀 자꾸 미심쩍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반발하고 예. 야당에서는 야당 법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전 말씀드린 김혜경 여사까지 포함해서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들을 다 첫 번째는 일정성, 언제까지는 수사를 종결짓겠다. 네. 두 번째는 구체성,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세 번째는 제발 좀 검찰 수사가 뭔가 종결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 종결이 안 돼요. 2년이 지나도 종결이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종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종결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해결성, 일정성과 구체성과 해결성이 들어가면 명백히 밝혀집니다. 이것이 외유인지 외교인지 초청인지 자발적 초청인지 아니면 타의적 초청인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빨리 수사를 할 건지 어떤 수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지원 당선인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 방탄용 아니냐라고 주장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흡하면은 특검할 수 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수사를 포함해서 뭐 소환이든 비공개 소환이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또 법과 진실에 의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다 할 수 있고 어떤 속도로 수사를 해 나가겠다는 게 명백히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거듭 우리 시간에 정치원 시간에 강조드리는 것은 언제 이게 끝날까 끝날지 안 끝날지를 모르는 이 기다림 때문에 너무 국민들은 지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효준 교수님, 이 배현진 의원은 이제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김정수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본질은 이거잖아요. 지금 뭐 회고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도 측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본인은 못 가서 이제 부인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큰 문제는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그런 거가 되는데 그 여러 정황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팩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박지원 그 지금 당선인은 굉장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호 여사가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한 적이 있다. 초청받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초청을 안 받았다는 게 문제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청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야당에서는 인도 정부가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여당은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사실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야당에서는 초청을 먼저 했다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초청을 우리 측의 요청을 받고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게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냐라는 거죠.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충분하게 입장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옹호하는 게 여당이 자꾸만 김건희 옹호한다고 그 여사 옹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 나오고 김정숙 여사 김 나오면 무조건 옹호하잖아요. 균형 감각을 좀 가져라. 여야가 모두 다. 그래야지 뭐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건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이 내로남불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거라고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저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뭐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한국 정치 수준을 너무 지금 낮게 보고 있는 거다. 좀 방향 기조전환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야당은 자기네들 기조전환을 왜 안 하죠? 저쪽에 기조전환을 요구하면 자기네들도 기조전환을 바꿔야죠. 그래야지 대화 타협이 되는 거지. 한쪽으로 바꾸라고 자기는 안 바꾸고 상대방은 협조하라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하나의 권한인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 헌법적 사항인데 조금씩 양보를 서로 해서 타협을 하고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정치가 너무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뭐 어렵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정말 사실은 이런 일을 가지고 또 인도 측에 그러면 또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그러면 참 인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뭐 대한민국은 이게 뭐 외유였는지 초청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우리한테 확인까지 하고 이거 참 뭔가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구멍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밝게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인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관련된 검찰 또 인사라든지 또는 대통령 기자회견 때 물어봤던 특검법에 이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저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각각 개별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특검법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사안이 굉장히 지금 표면화되어 있고 여야 간에 또 대치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 백은종 대표가 오늘 지금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원본 동영상하고 원본 동영상 또 인사청탁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어요. 제출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명확하게 그걸 또 원본 동영상에 뭐 전적으로 그것에만 신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다 그것도 의혹이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둘러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구분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김정숙 여사 건은 김정숙 여사 건대로 확인이 필요하면 구분하면 되는 거고 이걸 서로 뒤섞어서 마치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 아니, 김정숙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느냐, 김혜경 여사는 왜 수사하느냐 이거는 별개로 저는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소환된 백은종 대표요. 이거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한 건데 인사청탁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카톡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실은 인사청탁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영부인이 대상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는 건 굉장한 그 권력층으로서 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첫 단독 외교라는 이 용어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저 사항도 고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조사를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에 상대방이 이제 야당이었을 때 당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 적이 있나요? 최소한도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 속에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균형 감각을 좀 가지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회고록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여권에서 총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슈가 진행이 되면 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흘 전이었죠. 국민 안전, 건강 이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서 국내 안전 인증, KC 인증 없으면 해외 직구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어제였습니다.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를 했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세밀함도 없고 효율성 또한 모두 떨어집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했다. 결국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뭐 취지는 우리 중소기업들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내놨다고 하는데 너무 섣부른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여야 다 비판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사과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SNS를 통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뭐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충분히 여당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저게 총선 효과라고 좀 봐요.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에 의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따라간다고 하는 거지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거가 뭐 저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한 명분을 삼게 그건 너무 과다하게 그건 과대 해석을 한 거라고 보고요. 저건 누구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 여야 지금 추경호 저 원내대표라든지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요. 또 고민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공감 속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국민적 공감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정책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목을 통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정책이든 법이든 크게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책이 과연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냥 뭐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효과가 반감되던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정치시장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새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사후적으로도 발표를 한 내용인데 80개 품목 전부는 아닙니다. K씨가 이제 안전 인정을 받아야 직구가 해외 직구가 이제 가능한 건데 해외 직구가 가능한 건데 전부 다 막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왜 한두 개만 막아도 또 5개, 6개만 막아도 전부 다 막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겠죠. 여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이제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 이슈가 이제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히 이제 20대, 30대, 40대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일종의 생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토요일 날 이걸 본인의 SNS에 올려요. 그래서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것도 총선 이후에 거의 공개적인 행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저는 김영준 교수님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뭔가 좀 포석을 두고 있는 행보라고 읽혀요. 왜 그러냐면 정치 이슈가 아니라 좀 비정치적 이슈를 정책적 이슈를 선택했다. 여기에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고민정 의원까지 올라타는 그런 셈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이유는 생활 이슈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그리 총선 책임만을 의식한 채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게 맞는 일일까? 오히려 이제는 서서히 기지개를 켤 때가 됐다라는 건 저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그동안은 이제 도서관에서 또 외부 밖에서 이렇게 사진 정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방순회 북콘서트 얘기한다, 유튜브 개설한다, 뭐 법률 봉사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못할 이유가 없죠. 이게 수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도 보면은 누군가에게 찍혀서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책을 읽는지 귀에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라든지 이게 모든 게 신비주의 형태로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K씨와 같이 이 인정과 같은 안전 인정과 같은 해외 직구와 같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를 타고 삽시간에 번져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현장 행보, 또 법률 콘서트 그리고 지방 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명분과 그리고 전당대회에 나가야 되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쓴 말 중에서 총선 후에 정교해지겠다는 말을 썼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사투리란 말도 쓰고 여의도와 거리 두는, 다시 얘기해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기존의 여의도 문법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그렇죠. 외유를 해외 가서 나가는 해외 경우가 나가서 많았죠. 예. 그런 게 많았죠. 뭐 안철수 김정수 전 지사도 의원도 그랬고. 한 뭐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베를린 가가지고 이제 국민이 소환할 때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에 있는 여의도 방식의 내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내재돼 있다면 지금 우리 이제 배 소장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의도 문법과 멀어진 상태에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 무조건 여의도 문법을 멀리 한다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나요? 그게 과연 정교함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도. 그래도 현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본인이 처음에 그랬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었잖아요. 정부가 잘못한 데에서 자기 목소리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 총선 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럼 뭐 지금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 나경원 의원도 반대 얘기를 하고 추경호 의원마저도 설익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를 굳이 맞아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얘기했다면 우리가 말로 논리적으로 맞지만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더 정교한 플랜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잠깐 얘기 더 할까요? 총선 백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총선 백서 만드는 팀장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인데요.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뷰 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와야 한다,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본인도 뭐 만약에 제안이 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조정훈 위원장이 왜 본인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방향 아니냐라는 의심받는 백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총선 TF 팀장이기 때문에 백서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마냥 내용이 전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이 전당대에 나가려는 그 욕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입니다. 가깝고 그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그렇군요. 지금 낙선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뭐 언론 보도도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굳이 이미 답 다 알고 있는 거를 굳이 총선 백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과 당내 균열까지 초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부의 컨설팅사에다 맡겨라 낙선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정훈 의원으로서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에서 좀 뭔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으로 바뀌는 국면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부담이 되고 아예 이걸 끊어내자. 그러면서 나는 전당대에 욕심이 있어서 나가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선거 결과를 놓고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왜 패배했는지 원인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 얘기를 했지만은 외부 컨설팅 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필요하죠. 같이 해야죠.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뭐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총선이든 어떤 선거가 끝나가면 선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에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찍었고 그 더 나가서 그 이유가 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없어요. 다만 우리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정치학회에서는 매번 선거가 끝나고 면 이제 포스트 일렉션 서베이 선거 후 심층 면접 조사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참 지난 후에 조사를 하면요. 다 민주당 찍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일주일 내에 왜냐하면 이 기억이 남아 있을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함께 아주 심층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전문적인 그 영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은 좋은 나름대로 백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백서에 과연 뭐 누구의 책임이냐 그것을 놓고도 지금 과연 그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도 큰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회의장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를 둬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트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당원과 지지자 80%의 이런 상실감과 배신감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민주당이다. 오히려 잘 됐다. 연임의 탄탄대로가 깔렸다. 자, 이재명 대표 주말 동안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계속했고요. 연일 달래기, 당원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당원권의 권한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론의 파란불로 이렇게 박지원 당선인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향을요. 그렇게 보세요? 파란불은 긍정적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파란불이니까요. 그는 추미애 국회의장 당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파란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못된 것은 이른바 친명 내부에 일단 다른 목소리였다. 동상이몽이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추 당선인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정성, 불안감 이 부분이 극대화되면서 대체로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분석도 재선 의원 이상은 추미애 당선인과의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근데 그럴수록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히려 더 당의 당심이 결집해야 된다. 이런 어떤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뭉쳐야 된다. 그 이야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심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당심은 뭐냐면 더 확대된 의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쪽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포인트 하락을 했다. 이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경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조사 내용을 제대로 못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데요. 그런 거군요. 실은 그쪽으로 보면은 당시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중요한 거는 진보 쪽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중도 쪽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도에서 보면은 지금 3.7%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주요 정당 지지를 보면은 근데 지금 아마 저기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뭐 지금 2.1%포인트 민주당, 국민의힘이 올라갔고, 그리고 무려 6.1%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떨어지는 거를 마치 강성 지지층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찌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 중도층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거고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4.1%포인트 올라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있어서의 뭐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으로 선출하지 못한 것은 본인이 한 70% 정도가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추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저게 만약에 열심히 같이 해서 뭐 2차 결선 투표도 하고 사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기 의원이라든지 정석호 의원이 그런 거 없이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하게 바뀌는 거라고 보는데 다 사전 조율했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대, 사실상 추대, 추미애 우리 의장도 추대, 그리고 당 대표도 추대. 그럼 추대 정당이냐라는 거죠. 그게 민주정당이 갖고 수 있는 건강성이라든지 역동성을 과연 얼마만큼 보장받는 거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의원들에게 당신들 앞으로 당원들 입맛에 맞게끔 모두 다 투표하라. 이재명 대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당원이라고 것이 아니라 당론이 된 거는 무조건 입법화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만 정청래 의원이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개딸이라든지 강성 지지층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저러면 저럴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이유를 종합해서 분석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민주당 지지층 게시판은 와글와글했어요. 나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 예. 그러면 그건 강성 지지층이든 그래도 뚜렷하게 정치적 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상당한 타격이 왔던 게 분명해 보여요. 예. 그러면 이들은 이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중도층이 이탈한 것은 이런 일이죠. 계속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그런 친명 일색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특검법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은 좀 더 경제나 예. 실용을 또 더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탈하는 것은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이유가 서울에서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지지가 9.0%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경기도에서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압승한 정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지율이 떨어졌느냐. 총선 민의를 제대로 민주당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너무 투쟁만 가지 말고 예. 좀 민생을 좀 살피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요구사항 이걸 단순하게 무슨 뭐 개딸 지지층이 이탈해가지고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다. 예.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부분을 짧게 분명히 말씀드릴 말씀드리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 김영규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중도층은 총선 결과만큼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상당히 예. 의아하잖아요. 하지만 지난 직전 조사 비교할 때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내용을 보면 호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런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게 추미애 당선인이었어요. 예. 그런 이탈한 이유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됐겠죠. 추세를 좀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 추락해 완전히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탑승자 9명 모두 숨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는 사실상 이란의 2인자 라이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헬기는 현지 시간 19일 오후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 추락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아제르바이잔주 중부 바르즈건 인근 디즈마르 지역입니다. 동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이즈갈리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 정유공장 현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 말렉 라흐마트,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خادم‌الرضا خادم جمهور ایران آیت الله دکتر سید ابراهیم رئیسی رئیس جمهور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راه خدمت به مردم به درجه رفیع شهادت رسید. 사고 당시 헬기는 눈보라와 짙은 안개 등 악천후 속에서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 당국은 60개 팀이 넘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군경과 혁명 수비대까지 동원해 밤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로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튀르키예의 탐지 드론이 헬기 잔해로 보이는 열원을 발견하고 이란 당국과 좌표를 공유해 사고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숨진 이들을 애도하면서 사고가 국정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최고 지도자 승계 후보였던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은 권력 지형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히잡 시위와 경제난 등으로 민심 이반을 겪고 있어 국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 당국자 9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 대통령의 사망 소식, 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알렸는데요. 이란의 공식 보도로 봐도 무방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란 헌법에 따라 원래 대통령 유고시 수석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고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요. 이미 이란 그 국영방송에서는 7월 달에 아마 선거가 치러질 거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헬기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사고가 난 걸까요? 지금 방송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상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보라나 안개가 많이 껴 있어서 아마 그 기상 악화에 따른 그 헬기에서 헬기의 조종 미숙으로 인해서 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대통령이 타고 있던 헬기가 벨 212 기종으로 이제 나온 지가 56년 된 1969년부터 운영됐던 헬기였거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혁명이 이뤄지고 나서 1979년 이후부터는 그 경제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헬기나 그런 부품들에 대한 수급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기체 아직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노후된 기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 악후 때문에 악재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뤄진 거 아닌가 그렇게 국제 여론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상 악화 말씀하셨는데 이 사고가 난 지역 평소에도 다른 사고도 많이 일어나던 곳인가요? 이게 다스마르 산악 지역인데요. 당연히 그 산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항상 그런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후가 변화무쌍한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님 질문하신 것대로 기후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죠. 네, 지형이 험해서 현장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겠지만 아마 이 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란 서북부 지역, 그다음에 튀르키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국경에 인접한 지역이라서 음모론자는 이스라엘의 테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 결함 혹은 기후 변화, 심각한 기상 악후 때문에 한 조성원 미숙 그것에 의한 결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물론 이제 산악 지역에 있어서 정확한 파편이나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발견될 거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정확한 사고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그리고 국제 여러 가지 신문에서 나오는 여론에서 나오는 판단하건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정도가 사건의 주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달리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아니죠. 사실상 2인자로 불리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승정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좀 다른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민주주의 체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만 그 위에 상부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 지금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있고 그 밑에 혁명수호위원회라고 다양한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위에 상부 조직이 있어서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선정이 그냥 민주주의 절차에서 정당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내더라도 한번 검열을 받는
그 상부 조직에서 검열을 받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벨리앗 파이 시스템, 신정 민주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주의 네. 체제는 있지만 그 위에 좀 더 상부 구조가 있는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라이시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의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이면서 또 보수 종교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차기 최고 지도자로 꼽히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법관이었죠. 그리고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게 이제 또 선거가 일어나면 또 그 안에서도 또 내부 정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라이시가 다음 최고 지도자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유력했던 후보 중 한 명인 라이시가 죽음으로써 이제 뭐라 그럴까요? 권력 투쟁,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직을 위한 권력 투쟁이 좀 그림이 그 역학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 내부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이른바 히잡 시위가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란 테헤란이 정오를 좀 지났잖아요. 이란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전해지는 게 있을까요? 내부 분위기는 지금 경제 상황은 워낙 좋지 않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후티나 헤즈볼라 이런 세력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란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혁명 수비대나 바시지 그룹, 소위 말해서 이란 보수 세력들을 지지하는 그런 시민 단체나 이런 곳은 계속해서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민 여론들은 경제 위기가 지금 크고 경제난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치에 힘을 쓰기 대신 내치, 조금 경제 문제에 힘을 좀 써라,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보통 다른 여타 국가의 대통령과는 좀 다른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2인자의 역할을 하는 보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부재는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지금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령탑 역할을 하는 한 지도자가 지금 없다, 이렇게 부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민심 이반이 커지면서 추가로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어찌됐건 라이시 대통령이 있던 없던 지금 하마스에 대한 지원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기획하고 하는 정책 결정 역할을 했던 것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그리고 또 IRGC라고 부르는 이란 혁명 수비대, 그리고 특히 특수전을 담당했던 꾸드 포스가 담당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도 일익을 담당하긴 했겠지만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책 결정 그룹은 대통령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보다는 IRGC 군부와 최고 지도자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라이시 대통령의 부재가 어떤 또 다른 급변 사태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란 정부의 행동 변화를, 급격한 행동 변화를 이끌 거라고 하는 분석은 그렇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고가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라이시 대통령의 서거에 이스라엘의 정보부나 모사드의 역할이 있었다, 아니면 격추를 이스라엘이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전혀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기체 결함, 기후 악화 이런 걸로 벌어진 자연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라든지 보수파에서 벌어질 그런 또 다른 이합집산, 왜냐하면 권력 투쟁을 위한 이합집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란이 또다시 개입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에 이스라엘이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양국의 갈등에서는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란 헌법에는 대통령 유고 시 5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후계 구도 승계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스프림 리더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이미 노쇠하고 예전부터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건강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 라이시 대통령이 집권됐을 때는 원래 라이시는 카메네의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보수 세력 내에서도 너무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가 한쪽에 결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라이시 대통령을 보수 세력이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면에는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부재 때 라이시가 수프림 리더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좀 정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강경 보수파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런 라이시가 이제 사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그냥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카메네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보수의 대통령은 누가 나와서 이란을 이끌 것인가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또 다른 정치 권력 투쟁이 보수파 내에서 벌어지게 될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불안한 중동 정세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직후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주변 풍남문 광장. 작은 불꽃이 솟구치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불이 커집니다. 불이 난 곳은 전국 유일의 세월호 분향소.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해 신속하게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영정을 비롯한 내부 집기를 태우고 약 10분 정도 만에 꺼졌습니다. 분향소 안쪽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참사 10주기에 난 원인 모를 불에 분향소를 지키는 이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영정이 일부가 훼손이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유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화재 직후부터 현장 감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불이 번진 속도로 미뤄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재단에 촛불이 켜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전기 제품 코드도 빠져 있었고 특히 화재 현장 상황으로 미뤄볼 때 전기로 인한 불 역시 아닐 거라는 분석입니다.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은 전기선에서 끊어지면서 망울이 생깁니다. 그걸 단락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단 말씀이신 거죠? 예. 이에 따라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근처를 배회한 한 남성을 용의 선상에 올린 채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붙잡는 대로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경제 이슈 경제부 기자와 함께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5 시간입니다. 네, 오늘 최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1위는 흥선대원군이냐 백기든 정부인데요. 해외 직구 규제 논란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정말 컸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소비자들의 반발이 얼만큼인지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제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데 또 막혔다가 다시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사도 되는 건가? 약간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좀 불안한 느낌이에요. 번복하는 일이 생기니까
어쨌든 국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나 싶어서 못 믿어온 부분도 있고 위생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어린이들은 조금 취약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검열을 더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상인들은 이거 작은 부품들은 뭐 국내에 있지도 않고 그런 거 가지고 뭐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같은 이런 조그만 가게도 그렇게 운영은 안 해요. 네, 인터뷰 들어봤는데 이렇게 규제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적어도 KC 인증 여부에 따라 해외 직구를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발표한 내용은 사전 규제였는데 앞으로는 사후 조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발견된 품목에 대해서만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해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얼마나 했는지 봤더니 무려 6조 8천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도 살펴봤더니 하루에 46만 건 꼴이거든요. 그렇군요. 정부가 사후로 요거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다들 소비자들도 많이 걱정하는 문제고요. 이게 또 사후 조치다 보니까 이미 문제가 발생된 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 정책 혼선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올해만 2조 원? 피해액이 지금 올해만 2조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1월부터 4월까지의 얘기입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제때 이 전세보증금을 못 줬을 경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 보증공사에 신고한 액수가 이게 2조 원에 육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게 보증공사에서 이제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를 넘을 거라는 예상이고요. 지난해가 4조 3천억이었거든요. 올해가 이걸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렇게 유난히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 이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가 극심했잖아요. 그 여파라고 보면 되는데요. 올해는 좀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서 괜찮은데 이 전세값이 떨어진 빌라들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을 돈보다 기존 세입자한테 줄 돈이 더 많아지면서 이 자금 여력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수도권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전세금 미반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전세 사기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연립다 세대 단독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 하락이나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보증 사고가 당분간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 증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곱슬이 올라가죠. 그래서 벌만 올리다고.
마늘은 육종 마늘이 최고인데 걱정되네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네, 이 벌마늘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예. 보통 저희가 육종 마늘이 좋다고 하는데 네. 이 마늘이 10쪽 이상으로 갈라진 거거든요. 마늘이 벌어졌다고 해서 벌마늘이라고 하는데 예. 원인을 짚어보니까 이게 이상기후 원인이 가장 커요. 이 기온도 급변하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오늘 제주에서 첫 수확한 마늘 수매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 농민의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농산물 얘기만 나오면 또 물가 얘기인가 걱정이 되는데 마늘값도 오르는 건가요? 네, 올해 이 벌마늘 현상으로 마늘 생산량이 한 6에서 7% 정도 감소할 거라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건데요. 지난해 이 마늘 소비가 줄면서 재고량도 남아 있고요. 예. 이 벌마늘을 이 다진 마늘 등으로 이제 가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이 마늘 때문에 물가가 오르겠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이 사과와 배 생육 상황도 한번 점검해 봤는데 다행히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사과와 배값도 앞으로는 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배달 앱 출혈 경쟁. 네. 화면 주시죠. 점주들 등 터진다. 점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한 달에 뭐 3,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내고 배송비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배달앱 구독하실까요? 아니요. 이 8,000원 내고 배송비가 다 공짜라고 하면 모를까요? 예. 배송비가 다 공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가입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많게는 뭐 3,000원, 뭐 4,000원, 네, 5,000원 건당 그렇잖아요. 한 건당 배송비를 이렇게 받으니까 한 3,000에서 8,000원 내고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배송비를 받을 수 있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길 일인데 예. 사실 이게 구독 경쟁이 시작된 게 이 배달앱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쿠팡이츠가 이 구독을 먼저 시작했는데 네, 회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요기요가 뒤따라왔고요. 예.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이제는 이렇게 구독 멤버십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용해 보니까 요즘 배송비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인데 왜 출혈 경쟁인 건가요? 네, 이 자영업자들이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요.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야 돼요.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예. 근데 그 수수료가 10% 안팎이고 이 소비자가 내지 않은 배달비도 일부분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배달비와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결국은 이 구독료와 배송비를 다시 돌고 돌아서 떠안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런 출혈 예. 경쟁으로 결국에는 이 소상공인과 이 고객만 이 등이 터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거 사후 취재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주 등 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건다. 술 마시면 시동 못 거는 장치 곧 강제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언제 도입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조건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요. 예. 이 차량에 장착된 음주 측정기에다가 이 먼저 호흡을 한번 불고요. 네. 그리고 알코올이 검출되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부착 기간은요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고요. 예. 해외에서는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뭐 재범률이 90%로 떨어졌다. 뭐 이런 그래요? 분석도 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왠지 장치 설치비가 비쌀 것 같은데 그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궁금하고요. 기계다 보니까 누가 대신 불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그동안 이 고액의 설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로 논란이 많았는데 예. 현재 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음주운전 측정 장치 가격이 200만 원이라고 해요. 요거를 예. 설치까지 하는데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모두 이 자비로 음주운전자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예. 네, 웬만하면은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소리를
있고요. 만약에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동안 여기에 단점으로 이제 꼽혔던 게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거나 이 장치를 강제로 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그릇된 습관이 고쳐질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최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요 기업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구한국전력 부지에 원래 계획한 105층 건물 대신에 55층짜리 2개 동을 건설하겠다면서 서울시에 조속한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55층 타워 2개 동과 도심숲, 문화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저층부 4개 동의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9개 국립병원의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정신건강 분야 5개 병원과 결핵 분야 2개 병원 등인데 공공의료기관의 병원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첫 사례입니다. KT가 기존 통신 역량의 IT와 AI를 포함해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AICT 기업으로서 새로운 포부를 담은 슬로건은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KG 모빌리티가 안전성을 직접 점검한 자사 브랜드 중고차를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단계 안전 점검과 개선 절차를 거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까지 무상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마트24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24는 생리용품으로 구성된 14종의 세트 상품을 출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원하는 곳으로 무료 택배 배송도 가능합니다. 새 사령탑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달 열리는 월드컵 예선도 임시감독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김도훈 전 울산 감독에게 2경기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감독 선임은 난항이고 A매치는 점점 다가오고 대한축구협회가 다시 고육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 6일과 11일에 열리는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와 중국전 2경기를 임시감독 체제로 진행하기로 하고 김도훈 전 울산 감독을 사령탑에 선임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지도자로서 능력과 성과를 보여줬고 특히 싱가포르 리그에서의 우승 경험을 높이 샀다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5월 초로 못 박았던 새 감독 선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한축구협회가 임시 감독에게 맡긴 책임과 부담은 큽니다. 대표팀이 사실상 월드컵 3차 예선을 확정했지만 진짜 중요한 최종 예선에서 톱스들을 받기 위해선 한 경기도 삐끗하면 안 되는 상황. 10년 전 19세 이하 대표팀 수석 코치 이후 대표팀 지도자 경력이 없고 4년 전에 K리그도 떠난 김도훈 임시감독이 시간도 없고 권한도 부족한 자리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업인 올림픽팀이 파리에 못 가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간 황선홍 체제에 이어 대한축구협회 무능력으로 출범한 김도훈 체제가 축구대표팀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려가 큽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스페인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밤에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유성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밤하늘에서 빛을 내며 떨어지는 유성이 워낙 크고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해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이를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던 중 마찰열에 의해 불타는 유성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운석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지구 상공을 날아가던 혜성의 파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가공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에서 제조해 판매한 암소 육회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해당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제품명은 암소 육회고 소비기한이 오는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급식에서 파리가 발견돼 학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한 고등학교 급식에 나온 청국장에서
파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위생관리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출입 후 에어 커튼을 강화해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절기 소만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곳도 많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충청, 전북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15도 안팎에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2도, 울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25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보내드린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